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일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사이트는 여러분 잘 아시죠? 경매하시는 분들이니까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입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와서 위에 보면은 상단에 경매 지식이란 게 있습니다. 경매 지식을 클릭을 하면은 지금 좌측에 보면은 쭉 이런 내용들이 뜨게 됩니다. 경매 절차, 그죠? 뭐 부동산 경매, 동산 경매 이런 분류도 있고요. 경매 용어, 경매 서식, 입찰 안내, 매수 신청 대리 안내, 경매 비용 이런 게 있고 그 제일 밑에 뭐가 있냐면은 관련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종합법률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합법률정보에 들어가면은 각종 법규라든지 판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한번 클릭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종합법률정보 들어가서 그 사이트도 옮겨지게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유치권에 대해서 궁금하다. 아니면 경매에서의 관리비에 대해서 궁금하다. 뭐 그런 거 이제 미납관리비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은 관련 판례들이 쭉 뜨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이런 어떤 판례도 검색을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목적도 아실 겁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보면 여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 1번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은 전입한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담보대출 같은 거 없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들어간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을 했을 때 어떤 효력이 있는가라는 게 1번에 나와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자, 2번에서는 그러니까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어떤 권리가 생기느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는 뭐냐면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요 세 가지는 꼭 숙지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좀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은 본인께서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은 여기서부터예요. 금방 언급한 내용은 여러분이 아신다는 가정하에서 자,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개인 말고 자연인 말고 법인인 경우, 외국인인 경우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죠. 자, 케이스에 대해서요.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사원용 그러니까 숙소용으로 해가지고는 숙소용 그 마련을 위해서 주택을 임차하고 법인이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 후 입주한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했어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소유주, 건물 임대인, 소유주보다 임차인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약자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영세한 약자라고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법인은 애당초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게 2013년에 또 발표된 게 있죠. 여기에 추가해서 뭐냐면은 중소기업법이 뭐 정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원이 그 이제 중소기업에서 계약을 하고 직원이 전입을 마쳤을 때는 전입을 한 그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한 걸로 본다 했고 그런데 그 직원이 A라는 직원이 있다가 이사를 나가고 다른 또 직원이 들어왔다. B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대항력은 또 새롭게 들어온 B의 날짜부터 또 대항력이 새로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중소기업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그거는 뭐 회사 이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검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중소기업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론으로만 알고 있네요. 그죠? 음, 그 다음에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했어요. 자, 출입국 관리국 제31조 제1항 본문은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이러면서 쭉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법인 뭐 중소기업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라면은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법인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원이 전입을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했고요. 그리고 근데 주택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 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위에 2번보다도 우리는 이 3번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 주택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주거용 어떤 게 그럼 주거용 건물이며 어떤 거는 그럼 비주거용 건물이냐라는 구분은 임차 건물이 임차한 그 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라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있습니다. 공부상으로 예를 들면은 공부상으로 이거는 근린 상가다, 점포다. 이거는 뭐 주택이다. 이게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했습니다. 사실상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가다 보면은 뭐 상가주택 이런 거 보면 1층이 원래 상가인데 그걸 주거용으로 있잖아요. 요즘은 상가 잘 안 나가고 하잖아요. 주택지에 있는 뭐 상가주택 이런 데는 뭐 점포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럼 뭐 임대도 안 나가고 하니까 그걸 살짝 개조를 해가지고 그냥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등기와 건축 허가 여부와는 무관하다 했어요. 건축물 대장을 열어보면은 1층은 근린상가고 뭐 2층은 뭐 사무실이고 뭐 3층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뭔가 용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부하고는 관계가 없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기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상가인데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경매에 넘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죠? 계약 체결시라고 했어요. 계약 체결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들어올 때 그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이따가 중간에 바뀌고 처음에는 분명히 점포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경매하는데 갑자기 뭐죠? 주거용이다. 아니다. 나 장사 이제 그만뒀고 내 지금 주거용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자, 여기서 결론 뭐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일반 근린 상가로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공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밑에 질문이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공장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내부 구조를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또 판단 시점은 어디요? 계약 체결시부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질문은 보면 뭡니까? 본인이 살다가 바꾼 게 아니라, 그죠? 원래는 공장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내부 구조를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그 건물을 임차해서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답에 아주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등기기록, 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상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도 이미 건물의 내부 구조 및 형태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을 귀하가 임차하여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최근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에서, 그러니까 다가구 원룸 건물 이런 거 있죠. 자, 그런데 보면은 위에 옥탑 있잖아요. 옥상의 옥탑을, 옥탑방, 우리 알죠?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사실 옥탑이잖아요. 방이 아니라, 그죠? 그런데도 이제 주거용으로 하니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에요. 저는 현재 주택의 일부를 구멍가게로 개조한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구멍가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지요? 했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은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주장과는 달리 건물 중 주택가 점포의 구조와 점유 면적, 건물의 주된 용도 등을 참작할 때 오히려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면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거로 사용하는 면적이 더 많단 말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자, 주거와 점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점포 면적이 크다. 주거는 도리어 작다, 면적이. 그러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적이, 주된 용도가 뭐냐라는 거죠. 그죠? 식당을 하는데, 식당을 한 30평짜리 하는데, 거기에 방 한 칸 조그맣게 딸려 있어요. 주거도 해요. 그런 경우는 식당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집을 이렇게 이제 빌려서 하는데 앞에 조그만 마루 부분이나 앞부분 조금만 구멍가게를 한다. 이러면 주거용으로 보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요. 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저는 현재 방 2개와 주방이 있는 다방 40평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살면서 다방을 경영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 중 다방 영업을 위한 부분이 27평, 47평 중에서 다방이 27평 정도이고 방과 부엌을 합한 주거 면적이 13평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큰 면적 쪽을 본다고 했죠. 다방이 27평이고 방은 주거용 13평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아의 경우에는 비주거용 건물 중 일부인 방과 주방을 어디까지나 다방 영업에 부수하여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사도 하고 주거도 하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면적이 크냐를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 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임대 기간 중에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임대 기간 중에 했어요. 저는 점포용 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현재는 주거용으로 내부를 개조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했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판단하는 기준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처음에는 점포용 건물을 임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사를 하다가 안 돼서 현재는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거주한대요. 자,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미 임대 건물이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계약 당시의 점포용 건물이었다면 그 후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는 게 붙어요. 귀하가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개조한 때부터, 임차한 때부터가 아니고 개조한 때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이 됩니까? 라는 거죠. 미등기 건물이라도 가능합니다. 질문이 제가 현재 임차하고자 한 주택이 미등기인데 이러한 건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미등기 건물이라도 주택인 이상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앞으로 이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되고,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은 등기가 안 됐죠. 나중에 이제 등기가 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혹시라도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귀하에게 임대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이거나 그로부터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건물, 이 사람은 지금 미등기 건물을 얘기하잖아요.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부에 소유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신분증이랑 확인해서 소유자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등기가 없는데, 그러면은 등기가 아직 안 되는데 그럼 소유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가로 안에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건축물 대장에 의하여 건물 소유자로 확인된 신축자이거나, 그죠? 그로부터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해라. 이렇게 했어요. 건축물 대장을 보고 확인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미등기 건물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걸 상식으로, 그죠? 알아놓으시고, 이걸 다 외우지를 여러분이 한꺼번에 못할 거예요. 저는 맨날 이걸 보던 사람이고 공부를 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 그냥 소액 임차인 얼마, 확정일자 받으면 어떻고 하고 단순하게 몇 가지로 그냥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분이 이걸 쭉 보면 머리가 굉장히 아프실 것 같아요. 수시로 이렇게 보면서, 근데 내용을 이해를 하거나 외우기가 쉬워요.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 번씩 쭉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경매 권리분석을 하는데 여러분 제일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뭡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인수하느냐 마느냐죠. 그죠? 그러면 인수하는지 마는지를 알아야 할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임대차 보호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항 요건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 및, 인도라는 게 뭐예요? 이사 들어가는 거예요. 집을 인도받은 거예요. 임대인으로부터. 그래서 이사를 들어가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전입하는 이길 0시부터 발생하죠. 그죠? 오늘 내가 전입을 한 뭐예요? 오늘 밤 12시. 그러니까 즉 내일 0시부터 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자, 그거는 아실 거고, 그 다음 부분 한번 봅시다. 동거 가족만 전입을 하는 경우. 내가 임대차 계약서를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나는 지금 직장이나 저기로 나는 먼저 이사를 못 가고 가족이 먼저 일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먼저 가는 가족이 전입한 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나중에 나는 합류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중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같이 있다가 내가 좀 사정이 있어서 나는 전출을 하고 나머지 가족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럼 나머지 가족이 남아있으면 돼요. 대항력이 유지가 돼요. 그죠? 자, 간단히 제가 설명드렸고, 그러면은 질문과 답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사정이 있어서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인 저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처나 자녀와 같이 임차인 본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만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가족의 일원만 하더라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점유 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시골 출신 대학 1학년생인데
현재 방 한 칸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여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시골에 거주하는 부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인 부친이 귀하를 통하여 점유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귀하는 부친의 점유 보조자가 되는 겁니다. 귀하가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임차인인 부친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소재지 지번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임차인이 착오로 전입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실제 지번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착오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기재가 됐다. 당연히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나중에 정정하고 나서 그때부터죠.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가 잘못 작성된 경우 저는 임차인으로서 임차 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실제 동표시가 공부와 다른 경우에 했습니다. 자기는 그 신축 어떤 다세대 주택 101호 이걸 임차를 했는데 그때는 뭐예요? 라동이라고 해서 그렇게 주민 전입신고도 라동이라고 했대요. 했는데 나중에 뭐죠? 준공검사 후에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면서 기재가 잘 다르게 된 거죠. 가동으로 등재가 돼버렸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공부상의 동표시와 불일치하게 됐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정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거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경매에서도 보면은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도 간혹 들어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요. 주민등록상 동호수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다세대 주택.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여러분 빌라라고 우리 그죠? 다세대 주택 빌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신축 빌라 막 이런 거죠. 빌라 우리 분양하죠. 그리고 빌라는 한 채를 갖다가 사고 팔고 하죠. 그죠? 101호, 102호, 103호, 뭐 201호, 202호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지어가지고 한 채 한 채 따로따로 등기를 가지고 있는 이거는 일종의 집합 건물이에요. 아파트 같은. 그죠? 아파트 집합 건물이죠. 빌라, 다세대의 빌라도 역시 집합 건물입니다. 한 채 한 채가 달라요. 각 호실마다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동호수를 제대로 그죠? 기재를 안 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를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용 단독주택.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알고 계시는 다가구 원룸. 소유주는 한 사람이에요. 소유주 건물 전체가 한 사람이 소유로 돼 있는 거예요. 소유주는 저긴데 전부 다 그거는 임대용으로 나가지 하나하나를 따로 떼서 팔 수 없는 거. 그게 다가구용 단독주택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죠? 아파트처럼 각 호실마다 구분 등기를 할 수 없는 단독주택. 의 층이나 호수는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데 불과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택 소재지의 지번만 기재하여도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 빌라는 호수를 따로따로 팔 수 있는 거, 예, 따로따로 등기가 돼 있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호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근데 다가구 원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호수까지 안 하고 그냥 지번까지만 써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쭉 읽어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차분차분 하겠지만은 여러분도 여기 사이트 들어오셔서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이런 유용한 정보들이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 많은 것 같아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또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